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오해야. 제발 믿어줘. 네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여기 이 나무 아래 설 수 있어? 싸늘하게 가라앉은 내 목소리가 겨울 정원의 메마른 공기를 갈랐다. 내 50년 지기 친구 오지숙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방금까지 우리 집 정원의 라일락 나무를 아련하게 올려다보던 그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수연아, 놀랐잖아. 너 보러 왔지? 몸은 좀 어때?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가 뱀처럼 내 귀를 파고드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지숙의 안부를 묻는 말에 대답하는 대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가죽 일기장을 들어보였다. 자물쇠가 뜯겨나간 흉터가 선명한 남편의 일기장이었다. 지숙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두툼한 겨울 코트도 감추지 못할 만큼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게 뭐야, 수연아. 뭐긴.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남자의 유품이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이 일기장을 읽으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버렸고 그 자리에 차가운 도끼만이 남았다. 감히 내가 어떻게 이 나무 아래 설 생각을 해. 진우 씨가 내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날 닮았다며 심어준 이 나무 아래를. 지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되었다. 남편 박진우의 영정 사진 속 그는 언제나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국화꽃 향과 향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다. 사흘 내내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으며 나는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다. 딸 서연이가 곁에서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쓰러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수많은 조문객 속에서 나보다 더 서럽게 우는 사람이 있었다. 내 친구 지숙이었다. 진우 씨, 오빠, 어떻게 이렇게 가요? 수연이는 어떡하라고? 남편의 관을 붙들고 거의 실신할 듯 오열하는 지숙의 모습에 사람들은 고인과 정말 막역한 사이였나 보다라며 혀를 찼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부부와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지숙의 통곡은 무언가 이상했다. 그것은 오랜 친구의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기엔 너무나 절절했고 마치 제 몸의 반쪽이 뜯겨나간 사람의 절규 같았다. 상주인 나보다도 아버지를 잃은 서연이보다도 더 격렬한 슬픔. 그 부자연스러운 감정의 과잉이 내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바늘 끝 같은 위화감을 남겼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현관에 놓인 그의 구두, 소파 위에 벗어둔 외투, 서재에서 풍겨오는 옅은 묵향까지. 모든 것이 그의 부재를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49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흔적을 차마 지울 수 없어 미루고 미루던 유품 정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먼저 발을 들인 곳은 그의 서재였다. 평생 책과 씨름하던 사람이었다. 빽빽하게 들어찬 책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의 손때 묻은 책들을 닦아낼 때마다 함께했던 세월이 먼지처럼 피어올라 목이 메었다. 그때였다. 그가 평소 잘 읽지도 않던 낡은 철학 전집 뒤쪽으로 책장 깊숙한 안쪽 벽에 가려져 있던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손을 뻗어 더듬거리자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자물쇠가 달린 낡은 갈색 가죽 일기장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과묵한 남편이 이런 사적인 기록을 남겼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호기심보다는 그를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서재 서랍을 뒤져 작은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다. 몇 번의 덜그럭거림 끝에 녹슨 자물쇠가 딸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소리였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남편의 필체가 단 한 문장을 아로 새기고 있었다. 지숙, 나의 영원한 사랑에게. 순간 숨이 멎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명이인이겠지. 아니면 그가 젊은 시절 쓰려던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일지도 모른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음 장을 넘겼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일기장은 1970년대 우리 세 사람이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풋풋하고 설레는 문체로 가득한 초기 기록들. 나는 웃으며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 속 그 시절을 떠올렸다. 나와 진우 그리고 지숙. 언제나 셋이 함께였던 시절. 나는 그가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일기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1976년 5월 15일. 라일락 향기가 캠퍼스를 가득 메운 날. 나는 지숙을 처음 보았다. 단발머리를 하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책을 읽던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 심장은 그때 이미 그녀의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수연이가 있었다. 착하고 순수한 수연이. 지숙은 그런 수연이를 동생처럼 아꼈다. 내가 감히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나를 덮쳤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숙이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그의 미소와 친절은 그 모든 것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나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독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버려야 했다. 밤을 새워 일기장을 읽었다. 거기에는 내가 알던 남편 박진우는 없었다. 오직 친구의 연인을 그리고 아내의 친구를 사랑한 한 남자의 고뇌와 욕망만이 가득했다. 나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숙을 향한 뜨거운 연정이 수십 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기록되어 있었다. 1985년 10월 3일. 수연이의 생일이었다. 속초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서연이가 파도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며 수연이는 행복하게 웃었다.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인 척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지옥이었다. 3년 전 같은 장소에서 지숙과 나누었던 뜨거운 입맞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가 너만 아니었으면 수연이의 저 자리는 내 것이었을 텐데라며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나는 두 여자를 모두 기만하고 있다. 속초 바닷가. 서연이가 어렸을 때 그가 큰맘 먹고 휴가를 내어 떠났던 가족여행.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던 그 순간이 실은 두 사람의 미래 장소를 되짚는 잔인한 순례길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었다. 내가 행복에 겨워 웃고 있을 때 내 등 뒤에서는 그런 추악한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완벽하게 속이며 수십 년간 관계를 이어왔다. 회사 출장이라고 했던 수많은 밤들, 낚시하러 간다던 주말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시간을 위해 나는 완벽한 알리바이이자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을 뿐이다. 50년의 우정, 40년의 결혼 생활. 내 삶을 지탱해 온 두 개의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온 것일까? 이수연이라는 내 인생은 송두리째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지숙아, 나야. 잠깐 우리 집에 좀 들를래? 진우 씨 물건 정리하다가 내게 줄 게 좀 있어서. 전화기를 내려놓자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내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째깍째깍. 마치 내 삶의 남은 시간을 재는 사형수의 시계 소리 같았다. 나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40년 넘게 나의 온기와 손때가 묻은 이 공간이 이토록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턱시도를 입은 진우 씨와 하얀 면사포를 쓴 내 젊은 날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꿈꾸었던가. 하지만 이제 사진 속 그의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서서 부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들러리 지숙을 향한 비밀스러운 신호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빛이 교묘하게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우리 세 사람이 대학 시절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내가 가장 아끼던 사진이었다. 풋풋한 청춘의 한가운데 진우 씨는 가운데 서 있고 나와 지숙이 양옆에서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나는 늘 이 사진을 보며 우리의 순수했던 우정과 사랑을 추억했다. 하지만 일기장을 읽은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진우 씨의 몸은 미세하게 지숙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내 팔짱을 낀 그의 손은 어색하게 힘이 들어간 반면 지숙의 허리를 감싼 다른 쪽 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지숙의 미소 역시 카메라가 아닌 바로 옆의 남자를 향한 사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나 자신을 조롱하는 증거물을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다시 일기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마 다시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 고통의 근원을 확인해야만 했다. 페이지를 넘기다 딸 서연이를 낳았을 때의 기록에서 눈길이 멈췄다. 1983년 4월 2일. 수연이가 진통 끝에 딸을 낳았다. 산고에 지쳐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니 미안함에 가슴이 저며온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밤새 내 손을 잡아주며 함께 기다려준 사람은 지숙이었다. 오빠 힘들지? 내가 있잖아.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기뻐해야 할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온통 지숙에게로 향해 있었다. 나는 아내를 속이고 이제는 내 아이까지 속이게 될 것이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숨이 턱 막혔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난산으로 꼬박 이틀을 앓았던 그때 지숙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병원에 오지 못했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니, 그녀는 병원에 있었다. 다만 내 병실이 아닌 복도에서 내 남편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동안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은밀한 연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가장 신성하고 고귀했던 순간에 대한 능멸이자 모독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거칠게 뒤적였다. 나의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을 산산조각 낼 증거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그가 내게 선물했던 목걸이. 알고 보니 지숙의 가게에서 그녀가 골라준 것이었다. 내가 위암 초기 판정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을 때 그가 썼다는 기도문. 부디 수연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녀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숙을 제 곁에 더 오래 머물게 해주십시오. 내 생사의 기로에서조차 그는 다른 여자를 생각했다. 가장 나를 무너뜨린 것은 정원의 라일락 나무에 대한 기록이었다. 1988년 5월 20일. 결혼기념일이다. 수연에게 라일락 묘목을 선물했다. 당신을 닮았다는 거짓말과 함께. 수연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정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무를 심었다. 그녀는 평생 모를 것이다. 그 나무가 사실은 지숙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라일락은 지숙이 가장 좋아하는 꽃. 우리가 처음 만났던 5월의 캠퍼스를 떠올리게 하는 꽃. 나는 아내의 정원에 내 연인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저 나무를 보며 나는 지숙을 생각할 것이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어온 집안을 향기로 채우던 그 라일락 나무. 남편의 사랑이라 믿으며 40년 가까이 물을 주고 가꾸었던 그 나무가 실은 내 집 마당에 심어진 거대한 조롱의 십자가였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숙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걱정스러운 얼굴에 지숙이 서 있었다.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팥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수연아, 밥은 먹었어? 걱정돼서 좀 싸왔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저 위선적인 얼굴, 저 다정한 목소리, 평생을 나를 속여온 저 여자의 가면을 지금 당장 벗겨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냈다. 들어와. 마침 할 말도 있었는데.
지숙은 익숙하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집안의 서늘한 공기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이는 잘 있고? 다 잘 있어. 그냥 진우 씨 서재 정리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나는 일부러 남편의 서재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소파 대신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명확히 했다. 더 이상 우리는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우리 참 오래됐지, 지수가. 여고 시절부터니까 50년이 넘었네. 그럼 반세기를 같이 늙어가는 중인데.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가족. 그 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 진우 씨도 널 가족처럼 생각했어. 아주 특별한 가족으로. 내 목소리에 담긴 싸늘한 가시를 지숙도 느낀 모양이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아, 왜 그래? 나 무섭게. 무섭니? 정작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나 아니었을까? 50년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혼자 춤춘 어릿광대였는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라일락 나무가 보였다. 나는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 기억나? 진우 씨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 준 거. 자기는 저 나무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어? 지숙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참 예쁘게 잘 컸지. 내가 잘 가꿔서 그런가 봐. 내가 아니라 당신의 지독한 사랑을 걸음 삼아 자란 거겠지.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돌아섰다. 품에 숨기고 있던 남편의 일기장을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죽 표지가 열리며 누렇게 바랜 속지가 드러났다. 지숙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마치 독사라도 본 것처럼 의자 뒤로 몸을 움찔 물렸다. 이게 왜? 왜 여기 있냐고? 내 남편 유품이니까. 내가 발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나는 일기장 앞으로 다가가 라일락 나무에 대한 구절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읽어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내 남편이 무슨 마음으로 이 나무를 심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지숙은 떨리는 눈으로 일기장을 내려다보았다. 익숙한 필체를 확인한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그냥. 그냥 뭐? 소설 습작? 아니면 술주정?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이 기록들이 전부 거짓이란 말이야? 나는 차갑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녀를 이곳으로 부른 진짜 이유를 묻기 위해 정원으로 향하는 유리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정원으로 걸어나가 앙상한 라일락 나무 아래 섰다. 그리고 집안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지숙을 향해 말했다. 나와. 내 기념비 앞으로 와서 직접 대답해봐. 지숙은 마지못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정원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내 앞에 라일락 나무 아래 서자 나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첫 문장을 내뱉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이 나무 아래 설 수 있어? 싸늘하게 가라앉은 내 목소리가 겨울 정원의 메마른 공기를 갈랐다. 내 50년 지기 친구 오지숙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방금까지 우리 집 정원의 라일락 나무를 아련하게 올려다보던 그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수연아, 놀랐잖아. 너 보러 왔지. 몸은 좀 어때?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가 뱀처럼 내 귀를 파고드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지숙의 안부를 묻는 말에 대답하는 대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가죽 일기장을 들어보였다. 자물쇠가 뜯겨나간 흉터가 선명한 남편의 일기장이었다. 지숙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두툼한 겨울 코트도 감추지 못할 만큼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게 뭐야, 수연아. 뭐긴.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남자의 유품이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이 일기장을 읽으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버렸고
그 자리에 차가운 도끼만이 남았다. 감히 내가 어떻게 이 나무 아래 설 생각을 해. 진우 씨가 내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날 닮았다며 심어준 이 나무 아래를. 지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애써 움직여 변명을 쥐어짰다. 수연아, 오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진우 씨가 옛날 생각에 감상적으로 써놓은 글이겠지. 너도 알잖아. 그 사람 원래 감수성 풍부한 거. 감수성?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래, 감수성 풍부했지.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와 수십 년간 바람을 피울 만큼. 아내가 아이를 낳는 병원 복도에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위로를 받을 만큼. 이것도 그 사람의 풍부한 감수성 덕분인가? 내 마지막 말에 지숙의 눈동자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녀의 흔들리던 눈빛이 서서히 도끼 어린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수십 년간 눌러왔던 검은 감정의 둑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 알았구나.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위험한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오해라고? 아니, 오해 아니야. 내가 진우 오빠 사랑했어. 아니, 지금도 사랑해. 너보다 먼저, 그리고 너보다 훨씬 더 깊이. 뭐라고? 내가 먼저 만났어. 그 사람 나한테 첫눈에 반했었다고. 그런데 내가 언제나 천사처럼 착한 얼굴을 하고 내 옆에 있던 내가 그 사람 마음을 흔들었잖아. 내가 가질 수 없게 만들었잖아. 지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지난 50년간 골마 터진 속내를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넌 언제나 그랬어, 이수연. 넌 늘 행복했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고 남자들도 다 너만 좋아했어. 그리고 마침내 내가 사랑한 남자까지 내가 차지했지. 넌 남편과 아이가 있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고 나는 평생을 혼자 싸우며 살아왔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성공을 위해 뭘 포기해야 했는지 넌 상상도 못해.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코트 자락을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그래, 난 진우 오빠와 함께했어. 그 사람이 진짜 기댈 곳은 나뿐이었으니까. 무뚝뚝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밤새 술잔을 기울여준 것도 너 이수연이 아니라 나 오지숙이었다고. 넌 그저 따뜻한 집에서 그 사람이 차려주는 생활비 받으며 아이 키우는 인형이기만 했잖아. 인형. 그 한마디가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닥쳐. 얼음장처럼 차가운 내 목소리에 지숙의 광기 어린 외침이 순간 멎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발밑에서 바스라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말하는 그 인형이 밤새 열에 들끓는 아이 머리맡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 너는 어디서 내 남편과 희희낙낙하고 있었지? 내가 시부모님 병수발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 너는 내 남편 팔짱을 끼고 어디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을까? 내까짓게 감히 내 인생을, 내 세월을 모독해? 나는 품고 있던 일기장을 펼쳐 그녀의 얼굴 앞에 거칠게 내밀었다. 읽어봐. 내가 말하는 위대한 사랑의 실체를 똑똑히 보라고. 여기 속초 바닷가 얘기가 있네. 우리 서연이 3살 때 겨우 시간 내서 갔던 첫 가족 여행이었지. 난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 그런데 이 일기장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 3년 전 바로 그 자리에서 너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다고, 아내와 딸을 보면서도 온통 내 생각뿐이었다고 적혀 있어. 페이지를 넘겨 다른 부분을 펼쳤다. 이건 또 뭐지? 내가 암 수술 받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네. 넌 그때 해외 출장 갔다고 했지? 아니, 매일 병원에 왔었구나. 내 병실이 아니라 진우 씨와 병원 옥상에서 밀회를 즐기러.
그는 내게 더 죄짓기 싫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너를 자기 곁에 더 오래 머물게 해달라고 빌었대. 이게 내가 말하는 숭고한 사랑이야? 친구가 죽어가는 병상 앞에서 그 남편을 유혹하는 거? 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입술만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발각된 자의 비참함인지 알 수 없었다. 넌 사랑을 한 게 아니야, 지수가. 넌 내 인생을 훔친 거야. 내 남편, 내 시간, 내 행복, 내 기억까지 전부. 넌 내 집에 드나들며 내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 그 모든 순간에 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멍청한 년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비웃고 있었겠지. 내가 인간이야? 내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숨을 쉴 수 없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나는 울면서 소리치면서 일기장을 마구잡이로 찢어버렸다. 이딴 거짓말들은 전부 사라져야 해. 수십 년의 비밀과 거짓을 담은 종이장들이 내 손에서 갈갈이 찢겨나갔다. 지숙이 경악하며 내 손을 붙잡으려 했다. 안 돼. 수연아, 그건 오빠의 전부란 말이야. 전부? 이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그럼 나는 뭔데? 나는 그 사람 인생에 뭐였는데. 우리는 찢어진 일기장 조각들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붙잡은 채 몸싸움을 벌였다. 70을 바라보는 늙은 두 여자가 한 남자의 거짓된 사랑의 증거를 두고 아이들처럼 엉겨붙었다. 그 순간 거센 겨울바람이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간 종이장들을 공중으로 흩뿌렸다. 남편의 필체가 담긴 조각난 비밀들이 눈발처럼 허공을 떠돌다 메마른 겨울 정원 위로 힘없이 내려앉았다. 우리는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넋을 잃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50년 우정과 한 남자의 인생이 그렇게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 겨울바람에 흩어지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숙이 먼저 무너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다 이내 포기하고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연기 같은 통곡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진짜 울음이었다. 미안해 수연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녀의 울음소리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볐다. 연민이었을까? 아니, 그보다는 더 깊은 허무함이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지독한 세월을 버텨온 것일까? 나는 눈물을 닦고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 안의 모든 감정이 재처럼 식어버린 것 같았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일어나.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조용하고 단호했다. 지숙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너와 나 그리고 박진우라는 사람. 우리 셋의 인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이야.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평생. 아니, 죽어서도 용서 못해. 내가 내게 한 짓은 용서라는 단어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는 찢어진 일기장 조각 하나를 주워들었다. 거기에는 나의 영원한 사랑 지숙에게라고 쓰인 첫 장의 일부가 남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지숙의 발치에 던졌다. 내 사랑 가져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당장 꺼져. 나는 뒤돌아섰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변명도 눈물도 후회도 나를 더럽힐 뿐이었다. 잠깐만 수연아. 제발. 지숙이 내 등 뒤에서 애원했지만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집 안으로 들어와 유리문을 잠가버렸다. 문 너머로 흩어진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지숙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비틀거리며 내 집 대문을 나섰다. 나는 텅 빈 정원을 라일락 나무를 그리고 땅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내 남편의 비밀들을 오랫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50년의 세월이 남긴 잔해였다. 남편의 49제가 며칠 남지 않았다. 그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 이제 나는 무엇을 믿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까?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오롯이 나 혼자서. 지숙이 사라진 정원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찢어진 종이 조각들만이 회색빛 잔디 위에서 흉터처럼 나뒹굴었다. 나는 유리문 앞에 멍하니 서서 그 처참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50년의 세월이 남긴 잔해였다. 저것은 한 남자의 일기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부고장이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가 한계점을 넘어버리자 내 안에는 텅 비어버린 거대한 동공만이 남았다. 내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밖으로 나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쭈그리고 앉았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었다. 나는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사랑, 영원, 지숙, 미안함 조각난 단어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찔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겪어낸 기만의 증거이자 내가 끝내야 할 과거의 유산이었다. 이것들을 내 손으로 거두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조각난 거짓들 속에서 유령처럼 떠돌게 될 것만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딸 서연이었다. 며칠째 기운 없는 나를 걱정해 반찬거리를 사들고 온 모양이었다. 서연이는 정원의 풍경과 흙투성이가 된 채 종이 조각을 줍고 있는 내 몰골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야, 응? 오지숙 아줌마가 다녀갔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에 걸어모은 종이 조각들을 딸에게 내밀었다. 서연이는 떨리는 눈으로 구겨지고 찢어진 글씨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필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배신. 딸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불신으로 이내 차가운 분노로 굳어가는 것을 나는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내 딸 역시 자신이 믿어온 아버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서연이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40이 넘은 딸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어떻게 아빠가 엄마한테 그 아줌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딸은 나 대신 울어주었다. 나 대신 분노해 주었다. 그 뜨거운 눈물이 내 얼어붙었던 어깨 위로 떨어져 내렸다. 나는 그때까지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뱉으며 딸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다. 배신당한 아내와 아버지를 잃고 동시에 존경심마저 잃어버린 딸.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며 겨울 정원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서로를 위로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연이의 도움을 받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서재를 비우는 것이었다. 그의 책, 그의 옷, 그의 손때가 묻은 모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더 이상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기만의 증거품일 뿐이었다. 우리는 함께 모은 종이 조각들을 그 낡은 가죽 일기장의 잔해와 함께 불에 태웠다. 타닥타닥 불꽃이 종이를 삼키며 검은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마음속에서도 박진우라는 남자를 그렇게 태워 없애고 있었다. 남편의 49제는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친척들과 지인들은 당연히 절에서 큰 제를 지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모두에게 연락해 49제는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도 말했다. 서연아, 이번 49제는 엄마 혼자 지내게 해주렴. 엄마, 어떻게 혼자? 아니, 이건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야. 온전히 나 혼자서 이 관계를 끝내야겠어. 내 단호한 표정에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49제 날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다. 진수성찬이 아니었다.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도 아니었다. 그냥 흰 쌀밥 한 그릇과 맑은 묵국, 그리고 나물 3가지. 내가 나를 위해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다. 나는 식탁 위에 그의 영정 사진을 놓고 그 앞에 조촐한 상을 차렸다. 향 대신 내가 좋아하는 작은 들꽃을 화병에 꽂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당겨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수십 년간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편의 얼굴 위로 일기장 속에서 고뇌하던 낯선 남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여보. 참으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호칭이었다. 오늘이 당신이 떠난 지 49번째 되는 날이래요. 사람들은 이제 당신이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하더군요. 나는 찻잔에 차를 따라 올렸다. 나는 당신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주지 않을 겁니다. 나쁜 곳으로 가라고 저주하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어디로 가든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는 지난 40년을 당신의 아내 이수연으로 살았어요. 당신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다고 믿었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이 남긴 진실은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음을 알려주었네요. 나는 텅 빈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지숙이를 사랑했던 마음, 그 깊이를 이제는 알 것도 같아요. 얼마나 절절했으면, 얼마나 포기할 수 없었으면 한평생을 그런 이중생활 속에 살았을까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 인생을 담보로 한 가장 이기적이고 잔인한 배신이었으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 이제 가세요. 당신의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오지숙의 곁으로 가든 아니면 당신의 고뇌 속으로 영원히 잠기든. 이제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영정 사진을 조용히 뒤집어 엎었다. 액자의 뒷면만이 보이도록.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부로 당신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낼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49제였다. 한 남자를 떠나보내는 의식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 아래 살던 과거의 나 자신과 작별하는 의식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내놓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벽과 모든 가구에 배신의 기억이 얼룩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특히 창밖의 라일락 나무는 볼 때마다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나는 단 하루도 더 이곳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나는 이삿짐을 꾸렸다. 40년 세간 살이는 어마어마했지만 내가 새 집으로 가져갈 것은 거의 없었다. 남편과 함께 고른 가구들, 함께 사모은 그릇들, 결혼사진이 담긴 앨범 그 모든 것을 버리거나 중고 시장에 내다 팔았다. 내 손에 남은 것은 서연이 어릴 적 쓰던 작은 그림들과 내가 시집 오기 전부터 읽었던 낡은 문학 전집 몇 권뿐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문학가를 꿈꿨었다. 결혼과 동시에 잊고 살았던 아득히 먼 꿈이었다. 이삿날 아침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거실 창을 통해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라일락 나무 앞에 섰다. 증오의 상징. 내 기만의 기념비. 처음에는 저 나무를 당장 베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고 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무는 아무 죄가 없었다. 그저 뿌리 내린 자리에서 묵묵히 꽃을 피우고 잎을 떨구었을 뿐. 죄를 지은 것은 그 나무에 거짓된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나무의 거친 표면을 한번 쓸어보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더 이상 저 나무는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이제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이므로. 내가 새로 이사한 곳은 도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평생을 살아온 넓은 단독주택에 비하면 새장처럼 느껴질 만큼 작은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이곳에는 그 어떤 과거의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깨끗한 도화지 같은 곳이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정원 대신 낯선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보였다. 그 역동적인 풍경이 외려 내게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이사한 다음 날 나는 인터넷을 뒤져 동네 문화센터의 문예창작 강좌를 신청했다. 수십 년 만에 학생이 되는 기분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두근거리는 설렘이 더 컸다. 첫 수업 날 나는 젊은 학생들 틈에 끼어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강사가 하얀 종이를 나눠주며 말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써보도록 하죠. 모두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나는 누구일까? 박진우의 아내, 박서연의 엄마, 오지숙에게 배신당한 친구. 그 모든 이름표를 떼어내고 나니 나라는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폭풍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밤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절망의 순간, 그리고 마침내 그 잿더미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던 나의 모습을. 나는 눈을 뜨고 펜을 쥐었다. 그리고 하얀 종이 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문장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이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점에 들러 깨끗한 노트 한 권과 펜 한 자루를 샀다. 오피스텔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새하얀 첫 페이지.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펜을 들어 맨 윗줄에 내 이름을 썼다. 연. 결혼 후로는 한 번도 온전하게 불려본 적 없는 나의 이름 석자였다. 나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다. 대신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남편도 친구도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아마 평생 그럴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68년 만에 비로소 나의 첫 문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68세 수연 씨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싶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